여기 미국의 한 기자가 한국의 현실을 경험하며 미국의 상황에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한식은 물론이고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의 간식까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상황이며 미국의 식품 기업들이 한국 기업에 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을 취재온 미국인 기자는 오히려 한국에 빠져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기자 활동을 하는 스티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미국 내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이슈를 쫓으며 수백 편의 기사를 쓰던 기자인데요. 최근 저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겼고 오래전부터 꿈을 꾸던 기자의 삶을 포기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아서 남들보다 빠르게 무언가를 알고 싶어 했고 먼저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며 쾌감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성격 탓에 기자 시험을 준비했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미국 내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사건들을 다루면서 시사 이슈에 강한 기자로 성장해 왔습니다. 운이 좋게 세계 여러 나라에 출장도 갈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영국에 다녀왔고 현지 취재와 관공서를 들락거리며 마치 권력자가 된 듯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다녀온 한국 출장에서 제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의 와이프가 한국을 좋아하고 이제 갓 돌을 지난 아들에게도 K-팝 노래를 들려줄 만큼 한국에 정말 진심인 사람인데요. 저는 아시아에 워낙 관심이 없어서 아내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하지 못했죠. 아시아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상에서 무서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만적이고 미개한 사람들이 이제 막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며 성장했기에 그 수준이 무척이나 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는 한국의 드라마를 저와 함께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저는 굳이 말도 통하지 않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시아 구경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아내가 실망을 하고 제게 괜히 바가지를 긁기도 했지만 저는 굳이 한국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서까지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고 싶지 않았죠. 이런 저의 성향은 저의 부모님의 영향이 큰데 저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일본에 놀러 갔다가 깡패를 만나서 정말 맞아 죽을 뻔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쿠자라고 불리는 그 깡패들은 혼자 밤길에 나온 아버지를 구석으로 데려가더니 알 수 없는 일본어를 하며 마구 패고 돈까지 모두 털어갔다고 했거든요. 아버지는 그러한 20대 시절의 추억을 아직까지 깊이 간직하고 계시고 아시아라고 하면 절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인간들이라고 욕을 하시죠. 추가로 저희 어머니는 전에 살던 동네에서 중국인 여성들과 어울린 적이 있는데 그들이 뒤에서 어머니의 험담을 하기도 하고 몰래 어머니 물건에 손을 댄 적도 있다고 하셨기에 어머니 또한 아시아 사람들을 다시는 사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인 저의 아내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하고 만날 때마다 한국 가족 여행을 떠나자고 이야기를 했으니 제가 부모님께 뭐라 할 말이 없었죠. 심지어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한국산 화장품과 로션 등을 사다 드렸기에 차마 아시아를 싫어한다는 말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아내에게 약간의 눈치만 줄 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대해 긴급 취재를 지시받게 되고 한국의 문화가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상황과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오라고 하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부모님께서는 제가 아시아에 취재를 갈까봐 걱정하셨고 그런 이유 때문에 기자의 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거든요. 그간 3년 동안은 안전한 나라에만 다녔고 미국 내 취재에만 열을 올렸는데 하필 이번에 아기돌이 지나고 떠나게 된 나라가 아시아의 한국이라니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역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그냥 가는 것도 위험한데 취재까지 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거라며 차라리 기자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도와서 용접을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식과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큰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사람을 사지에 몰아넣는 회사도 문제라고 하셨죠.
아버지는 일본에서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당시 아버지의 일본 여행 이후에 한국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정말 좋아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올림픽이었지만 그 속내에서는 분명히 난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라며 추억하셨죠. 그런데 역시 아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나라이고 현재 미국 내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라면서요. 한국에 혼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미국인들이 한국에 다녀와서는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는 말을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아내가 보여준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에 간 미국인들이 한국 현지를 촬영하면서 한국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잘 정돈되고 깔끔해 보이는 도시의 모습에 감탄이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부모님과 저는 그 모습은 전부 연출된 상황일 것이고 한국의 뇌물을 받은 유튜버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짓된 내용이라고 말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제도 김정은에 대한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했고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가 한국의 김정은과 전쟁에 관련된 기사를 쓴 적도 있으니까요. 아시아인 것에도 모자라 전쟁의 위험까지 도사린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럽더라고요. 한국의 아이스크림인 빙그레의 메로나나 오뚜기와 농심 등의 라면 기업이 현재 수출 금액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고 그 수출의 주역은 미국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고생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 정도의 음식들은 전부 미국에 있는 음식이잖아요. 고작 그것 때문에 한국에 취재 가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걱정만 한가득 안고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내는 한국에서 꼭 한국산 비비크림과 파우더 등의 화장품을 사오라고 신신당부했고 부모님은 위험한 일이 생기면 기자고 뭐고 일단 도망치라고 말씀하시며 울먹거리셨죠. 그런데 함께 한국에 가는 직원들 또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반반이더라고요. 한국이 북한과의 문제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그래도 꽤나 발전이 되었을 거라는 사람들의 파가 나뉘기도 했죠. 실제 한국 여행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한국에 도착해서 함께 느껴보자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인터뷰도 해야 했지만 한국의 간식거리들을 직접 먹어보기도 해야 했기에 실컷 한국의 간식과 음식을 먹을 생각만 하기로 했죠. 물론 저는 아시아 음식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있었기에 어디 피자 가게나 햄버거 가게에 가서 미국 음식이나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코카콜라를 마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물보다 콜라나 마실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고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존 케네디 공항보다도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에 기가 막힐 지경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식당에 방문했을 때에 테이블마다 놓인 키오스크는 정말 당황스러운 물건이었죠. 당연히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손에 써갈 줄 알았는데 자리에 앉아서 직접 메뉴 선택을 하고 카드 결제까지 할 줄이야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심지어는 배달 또한 배달 로봇이 하기 때문에 한국인 점원의 모습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최첨단의 나라가 다 있나 싶어서 정말 신기하게 쳐다보기만 했었죠. 한식 또한 미국 내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하며 미국에서는 순대, 떡볶이, 비빔밥, 불고기, 국밥 등의 메뉴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내가 배달시킨 것을 맛보기로만 먹어본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직접 그 음식들을 먹어보니 피자나 햄버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도 신호체계나 도로의 정비가 무척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조금만 골목으로 들어가도 아스팔트가 파인 곳이 많은데 한국은 전혀 그런 도로가 없고 깨끗했죠. 사람들의 운전의식도 상당히 선진화되었기에 급하게 끼어들 상황에서도 멀찍이 멈추어서 끼어드는 차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어쩌다 타게 된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은 더욱 장관이었는데 매우 붐비는 지하철 내부에서도 모두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만 쳐다보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모습에 놀라고 말았죠. 또 한국인들에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신기한 경험을 하였는데
아무리 밀착하고 더운 지하철 아니더라도 땀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지하철 내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타고 있어도 무척이나 쾌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지하철은 너무 노후되어서 먼지도 많고 이상한 냄새는 물론이고 벌레와 쥐까지 정말 가관도 아니거든요. 저도 미국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 그런 점 때문에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심지어 지하철 내부에서는 와이파이까지 지원해주고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대중교통 요금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서 과연 한국의 지하철 회사는 무얼 먹고 사는지 염려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저희는 한국 출장을 온 김에 한국 관광도 했고 본격적으로 한국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메로나와 바나나 마수유, 진라면과 신라면 등의 한국산 음식거리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러한 음식을 자주 먹는다고 하며 다들 한국 내에서 상당한 역사를 지닌 음식들이더라고요.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된 아이스크림인데 이제야 미국 땅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으니 신기했죠. 라면들은 전부 40년이 이상 된 베스트셀러들이었고요. 실제로 먹어보아도 미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라서 그동안 미국이 무얼 하고 있었는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는 연락을 자주 주셨고 아내는 한국이 좋지 않냐면서 너무 부럽다고 말하는데 상반된 양쪽의 말에 좀처럼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미국보다 안전했으며 미국보다 쾌적하고 미국보다 편리한 나라였거든요. 아내의 말이 옳았고 아내가 왜 매일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미국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을 달고 사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미국으로 돌아가기보다 지금 이 상태로 눌러 앉고 싶었거든요. 아내의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홀딱 빠져버린 것이 가장 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고 교통이나 주변 환경이 너무 편리했으니까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에 약간은 부담될 때가 있거든요. 어린 아이가 집에서 총을 가지고 놀다가 사망한 사례도 무수히 많고 옆집과 다투다가 총에 맞는 등의 불행한 사고도 끊이지 않기에 그런 무기가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상 해왔거든요. 사실 아이가 클 때까지 유럽에서 잠시 지내볼까도 고민했는데 유럽은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많아서 포기했었죠. 유럽 중에서도 말이 잘 통하는 영국에서 나중에 잠시 살아볼 생각으로 아내와 고민한 적도 있었는데 영국은 자그마한 일에도 지하철 총파업이 많고 노조가 워낙 강한 나라라서 대중교통, 음식점 등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에 제약이 많을 것 같았죠. 또한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대부분의 집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럽에 취재를 갔을 때에도 아주 작은 사고에 고속도로를 통제해버리는 바람에 몇 시간을 고속도로에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약속 시간에 늦어버려서 계획된 취재도 미뤄야 했고요. 심지어 밤 늦게까지 여는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없어서 밤에 호텔에서 야간 작업을 할 때에 쫄쫄 굶으면서 작업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밤에 기사 원고를 작성하다가 긴급하게 한국의 아이스크림 사진이 필요했고 혹시나 해서 가본 편의점이 24시간 운영 중이라서 일하는데도 지장이 하나도 없었죠. 함께 간 직원들 또한 저와 생각이 비슷했는데 한 직원은 한국에서는 밤낮이 바뀐 사람들이 살아도 천국일 것이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밤에 혼자 돌아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 불 켜진 상점이나 식당이 많아서 아무 때나 식사를 할 수 있었기에 밥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필시 미국보다도 훨씬 나은 상황이었으며 제가 생각하는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딱 맞아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한국과 같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을 것이며 미국 또한 한국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편의점에서는 24시간 동안 한국의 유서 깊은 간식들을 계속 팔고 있고 미국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아 버렸으니 한번 사 먹기 시작한 음식을 끊을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 한국의 음식 제조 기업들은 계속 호황을 맞이할 것이고 미국 내 음식 산업은 모두 한국 기업에 잡아먹히고 말지도 모르죠. 라면 수출액 또한 지난해 대비 36%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음식에 홀딱 빠져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컵라면과 한국의 메로나를 빨아먹으며 일을 했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에 중간중간 계속 사오면서 노트북을 두드렸죠. 특히 컵라면이라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도 하고 맛까지 마치 한국의 식당에서 먹는 맛을 가지고 있어서 매일 먹어도 괜찮을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먹던 식빵처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아닌 각종 채소들과 고기까지 작지만 들어가 있었기에 영양가까지 빵을 능가할 것만 같더라고요. 이러니 미국인들이 빵 소비를 줄이고 라면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며 저희 아내가 보는 것처럼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빠지며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터넷 신문에 올릴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미국의 상황이 무척이나 걱정되었고 이제 미국에서도 한국의 라면처럼 맛있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희는 밤을 꼴딱 새고서 산책을 하며 잠을 쫓았는데 한강에서 라면을 먹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저희가 보던 일반적인 컵라면이 아니었고 봉지로 만든 라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찢겨진 라면 봉지가 그들 옆에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들에게 물어서 어떻게 먹는 라면인지 알아냈고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라면과 컵 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면 끓이는 기계에 면과 스프를 넣고 기계에 올려두니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끓여지면서 완벽한 라면이 되더라고요. 그걸 먹으면서 한강 구경을 하는데 그렇게 낭만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사진을 찍어서 한국의 한강과 라면의 모습을 보내드렸더니 그런 판타스틱한 장면은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과 같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한국인 남성들 무리가 있었고 저는 저만 혼자 무리에서 떨어진 상태라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저를 둥글게 둘러싸고서 무언가 말을 꺼내는데 순간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야쿠자라는 것이구나. 이제 나도 저들의 손에 먼지 나도록 맞고 돈까지 털리겠구나 싶었습니다. 하필 저는 지갑에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가 있었던 상황이고 진짜 큰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까 저기서 지갑을 주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주고 가버리더라고요. 저의 지갑 안에는 현금 30만 원이 그대로 있었고 미국 돈 행운의 $2도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저의 아기와 아내 사진까지 무사했고 저는 저 한국인 청년들에게 무척이나 고마워서 사례라고 하려 했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어진 뒤더라고요. 아마 한국인들은 아버지가 겪으신 일본인들보다 친절한 것이 분명하고 훨씬 배려심이 깊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만이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K-팝이 유명한 이유도 이런 타인에 대한 배려 문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죠. 미국이었다면 당연히 살해를 하지 않으면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것이고 음식점마다 내야 하는 팁 때문에 음식값보다 팁을 더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국은 팁도 내지 않고 무료로 반찬과 물을 더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있어서 신기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 취재를 온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았고 한국 취재를 통해서 한국의 음식들이 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 그 원인을 어렴풋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기자를 그만두고 한국에서 살면서 아이를 키울까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고 그것이 한국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여기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일본인 교수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은 이해 질세라 굉장한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교수는 일본이 과거 신라 옆 한반도 남부 지역에
일본부라는 통치기구를 세웠으며 이 지역을 속국으로 식민지 삼아서 통치했다는 말까지 덧붙이며 한국 학생을 더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대학교로 아주 유명한 학교이고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였기에 처음 입학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할렐루야를 외치시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고 아버지 또한 명문 대학교에 가게 된 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시며 많은 용돈을 주시기도 했었죠. 공학을 전공하면서 저는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친화적인 기술에 관심이 많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제가 선택한 분야는 구조공학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건물과 교량을 설계하는 것에 그치는 줄 알았지만 학문을 깊이 배울수록 이 분야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복잡한 수학과 물리학 공식이 난무하지만 실습 시간에 제가 설계한 구조물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성공적으로 테스트될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진에 강한 건축물 설계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안전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이 기술을 통해 제가 설계한 건축물이 세계 여러 도시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도시와 힘겹게 복구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의 아픔이 깊이 와닿았고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관심은 저를 자연스레 지진으로 유명한 일본에 주목하게 만들었죠.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이러한 재해에 끊임없이 대응하며 혁신적인 기술과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일본의 내진 설계 기술과 재난 대비 시스템에 큰 흥미를 느꼈고 이런 기술들이 지진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 알아가며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면 일본의 내진 건축 사례를 조사하며 자료를 모았고 이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 방식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신칸센이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자동으로 운행을 멈추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한 사례는 제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제가 공학을 전공하고 특히 지진공학과 구조공학에 더 깊이 발을 들여놓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었던 이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더 나아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지진 앞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운명처럼 일본인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구조공학과 내진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셨고 제가 흥미를 가지고 있던 일본의 건축기술과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업은 단순히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일본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진에 대응하는 건축물의 설계와 기술적 접근 방식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의 전통적인 목조 건축물부터 현대의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물들이 지진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특히 진도 7 이상의 강진에서도 흔들림을 견디는 일본의 최신 내진 기술은 제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수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일본의 고층 건물에 사용되는 면진 기술과 재진 기술에 대해 배우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사례로 도쿄의 도쿄 스카이트리를 언급하며 그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적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는 기술의 진보가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의 삶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학생들이 이론을 실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로 일본의 내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지도해 주시며
피드백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조언을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칠 수 있었고 제 전공에 대한 자신감도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도중 교수님께서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던 중 독도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꺼내셨죠.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의 관점을 설명하시는 줄 알았지만 교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의 땅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셨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저 또한 예상치 못한 이 발언에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진행하며 일본의 문서와 지도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저는 이 주장이 일본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한일 간의 갈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 문제의 민감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학생들 앞에서 한쪽의 주장만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모습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문의 장인 강의실에서라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토론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 한국인 학생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차분히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의 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차례대로 제시하며 일본의 주장이 가진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으며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반박이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 간의 논쟁이 계속되면서 강의실 분위기는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저는 그 한국인 학생의 논리와 담대함에 감탄하며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주장이 나오자 잠시 정리할 시간을 가진 뒤 차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독도와 관련된 한국의 역사적 기록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독도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 울진현조에는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해정동 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조선 초기부터 한국의 영토였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는 조선시대 문서인 동국여지승남과 숙종 때 편찬된 동국문헌비고 등을 근거로 들며 독도가 일관되게 한국의 영토로 표기되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숙종 시기 안용복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조선의 어민들이 독도에서 조업을 하던 중 일본 어부들과 충돌이 있었지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문제를 해결했던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은 사례로 평가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근대사로 넘어가 1900년에 공표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언급했습니다. 이 칙령에서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명확히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관할할 관청을 설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근대 국제법 체계 속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했던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이 일본의 영토를 재조정했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독도를 포함시키려 했던 시도가 연합국에 의해 거부되었고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남아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근거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의 영토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에 강의실 안에 있는 많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학생의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태도와 철저히 준비된 논리의 교수님도 순간 말을 잇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강의실 안은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았지만 그의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한국인 학생의 주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번에는 고대사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는 임나일 본부서를 언급하며 한국이 단지 독도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고대 역사 또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임나일 본부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던 고대의 행정기구였으며 이는 일본이 당시 한반도 남부를 속국으로 다스렸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 안은 다시 한번 술렁였고 저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 역시
이 논쟁을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지만 이내 차분히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임나일 본부설이 일본 학계 내에서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이는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같은 한국의 역사서를 근거로 삼아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 본부가 실제로는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과 교류하던 외국의 작은 영역일 뿐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야 연맹체의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고대 한반도의 문화를 꽃피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의 고대 문헌인 일본서기에서도 임나일 본부와 관련된 기록이 모호하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설이 역사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강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임나일 본부설을 부정하는 다수의 한국과 서구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이 이론이 학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외국인 학생들은 두 사람 간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양국의 관점과 역사를 이해할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논쟁은 때로 격양된 감정으로 이어졌지만 학문적 토론의 장인 강의실답게 서로의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논쟁을 넘어 각국의 역사와 그 해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들이 현대의 외교와 정체성 논의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깨닫게 되었죠. 논쟁이 길어질수록 강의실 안의 분위기는 팽팽해졌지만 모두가 이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논쟁을 지켜보며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의 태도와 발언에는 단순히 일본의 관점을 설명하려는 것 이상으로 어딘가 한국에 대한 감정이 담겨있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국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일종의 질투심 같았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본보다 한국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국은 K-팝, 영화,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IT 기술, 그리고 바이오 산업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한국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는 일본조차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일본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일본의 기술력은 제가 공학을 꿈꾸게 한 중요한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시선이 점차 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내진 기술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다면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 인프라, 그리고 건설 기술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모듈러 건축 방식이나 친환경 설계는 한국 건축 기술의 강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따뜻한 인간미는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히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세계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발언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했지만 그 속에서 한국의 발전과 세계적 위상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자극을 주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은 분명 훌륭하지만 한국의 성장은 그만큼 강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논쟁이 이어지자 한국인 학생을 더욱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진에 대비하지 못한 나라라며 한국의 건축물은 진도 5 정도의 지진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은 내진 설계와 지진 대비 기술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의 기술력을 강조했죠. 그의 발언은 단순히 학문적 토론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한국의 역량을 폄하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발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엿보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저 역시 의문이 생겼습니다. 물론 일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내진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진을 효과적으로 대비해온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국 역시 내진 설계와 관련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고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건설 기술은 단순히 내진 설계를 넘어 친환경성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규모는 작지만 고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술 개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죠. 한국인 학생은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교수님의 발언에 대해 차분히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한국은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지진 발생 가능성을 대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포항 지진을 계기로 강화된 한국의 내진 설계 기준과 실제 건축물에 적용된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이 지진 대응 능력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학생의 논리는 단순히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반박이었기에 강의실 안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기술력의 우위를 논하는 것에서 벗어나 각 나라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온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준이라는 한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말을 차분히 듣기만 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목소리에는 강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했고 이후 미국으로 유학와 다시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강의실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집중되었습니다. 현주는 교수님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한국의 내진 설계와 건축 기술이 일본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근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는 먼저 최근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은 이후 내진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의 신규 건축물들은 진도 7 이상의 지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 건설 기술과 초고층 건축 기술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으며 동적 진동 제어 시스템과 같은 첨단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이 기술들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주는 일본과 한국의 내진 설계 차이에 대해 언급하며 일본은 대규모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환경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진 설계에 집중해 왔지만 한국은 다소 다른 접근법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모듈러 건축 방식이 내진 성능뿐만 아니라 친환경성과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을 예로 들며 한국이 세계적인 초고층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롯데월드타워를 언급하며 이 건물이 최첨단 내진 설계 기술로 건설되었고 진도 9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준의 설명은 단순한 기술적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 기술 개발과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의실 안은 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에 깊은 인상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도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설명을 경청하며 다소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현준의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반박은 단순히 논쟁을 넘어 한국 건축 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순간이었습니다. 현준은 교수님의 발언을 듣고 잠시 미소를 띠며 강의실의 침묵을 깨뜨리는 강렬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역사는 일본 조상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 한마디는 강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그의 발언에 깜짝 놀랐고 교수님조차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 발언의 배경과 역사적 사실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주는 일본 고대사와 한반도의 관계를 언급하며 일본의 역사는 한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 고대 문화와 기술의 뿌리가 한반도에서 건너갔음을 증명하는 여러 역사적 기록과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는 일본의 초기 국가 형성 과정에서 한반도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고대 한국 왕국의 문명과 기술이 일본에 전파되면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백제의 건축 기술과 불교 문화, 가야의 금속 공예, 기술 등이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죠. 둘째, 현주는 일본의 고대 왕족들이 한반도 출신이라는 주장도 전했습니다. 일본의 초기 역사서인 일본서기나 고사기에서도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 특히 백제 왕족과 귀족들이 일본 초기 왕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셋째, 그는 고고학적 발견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발견된 고대 무덤과 유물들, 특히 한반도에서 사용되던 것과 유사한 도자기와 금속, 공예품들은 당시 양국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주는 이어서 교수님께 정중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일본의 건축가 기술, 심지어 고대 왕조의 형성조차 한반도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학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한반도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그의 발언은 강의실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 놀라운 주장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몇몇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의 질문에 답변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현준의 말은 단순히 교수님을 반박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며 서로의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그 순간 단순한 논쟁의 장이 아닌 역사적 진실과 교훈을 함께 고민하는 학문의 장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현준의 발언에 잠시 침묵한 후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일본의 역사는 사무라이의 역사이며 한국의 역사보다 훨씬 강하고 깊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의 전통적인 강인함과 무사의 정신 그리고 일본이 세계 역사에 끼친 영향력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차분히 교수님의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부시 칼을 이긴다는 고전적인 격언을 인용하며 일본의 무사와 전쟁의 역사만이 강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강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문화적,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내며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술, 과학, 철학과 같은 분야에서도 한국은 일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결국 사람들의 정신력과 문화적 힘이 진정한 강함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준의 논리는 매우 논리적이고 침착했으며 강의실 안에서는 교수님과 현준의 말이 맞서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더 이상 논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듯 수업을 일찍 마치고 강의실을 떠나셨습니다.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남은 학생들은 조금씩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학생이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 문화, 그리고 예술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 어린 시절부터 일본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기 때문에 일본을 선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현준의 논리적인 반박을 듣고 나니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술적 성취와 역사적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매력 때문이었지만 일본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가면서 제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제 생각에 공감하는 듯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 응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이룬 성과와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가 더 논리적이고 깊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나도 점점 동의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존경이 더 커졌습니다. 강의실 밖에서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한국을 응원하게 되었고 그 논리와 사실들이 일본보다 더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은 배움을 얻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일본보다는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실망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깨끗하고 전통적인 면모가 있지만 최근엔 관광지의 상업화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기대만큼 만족하지 못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일본에서의 서비스와 음식 품질이 이전에 비해 떨어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본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가 점차 무너져 갔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이 정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은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여행지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잘 융합된 나라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은 물론이고 부산, 제주도 등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고 여행하기에도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대중교통이 매우 효율적이고 관광객을 위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 여행하기에 정말 좋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음식의 질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모두 만족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문화적인 매력이 넘치는 곳이라며 역사적인 유적지와 현대적인 거리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K-POP를 비롯한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이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점을 친구들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중에 한국을 직접 여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여행지로서의 매력이 점점 더 다가왔고 저는 이제 일본보다는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우연히 미국에서 출판된 한국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일본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 가졌던 선망의 감정이 점차 희미해지고 그 대신 일본 역사에서 숨겨진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책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한국을 침략하고 자원을 수탈하며 국가를 성장시켰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한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그로 인해 국가 발전을 도모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왜곡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산업화와 근대화는 한국에서 가져간 자원과 노동력 덕분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은 실제로 한국보다 역사적으로 뒤처진 나라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은 일본이 현재의 기술력 또한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받아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예로 들며 일본의 기술력이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나 전자기기와 같은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한 지 오래되었고 일본은 그동안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실패하면서 한국에 뒤처진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현재 내수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연구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인력 부족 문제는 국가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일본의 기술력과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책에서 지적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일본에 대한 기존의 선망과 경외감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을 침탈하며 얻은 이익으로 성장한 나라였고 지금의 일본은 과거와 달리 경제적, 기술적으로 뒤처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높이 평가하던 제 시각이 왜곡된 정보에 의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과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배우려는 언어를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어는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히라가나를 외우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그에 비해 한국어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한글은 일주일 만에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익힐 수 있었고 그 점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한글은 그 구조 자체가 간단하고 논리적이라서 배우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글의 체계적인 규칙을 따라가다 보니 금세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는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의 발음과 쓰기 규칙이 명확하고 어떤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알게 되면서 언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일이라니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이 되자
현준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날 강의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진행됐고 교수님도 별다른 논쟁 없이 수업을 마쳤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뒤풀이처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현준과 조금 더 얘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강의에서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현준은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과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을 설명했고 그런 그에게서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건축 기술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한국의 발전된 내진 설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현준은 일본어와 한국어 두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한국어를 배운 과정과 어려웠던 부분들을 설명하며 자신이 어떻게 한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그동안 책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게 된 이유, 즉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줬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 대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와 생각을 공유하며 더욱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우정이 싹트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현준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그 이후로도 자주 만나게 되면서 더욱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현준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단편적인 생각들을 넘어 한국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가진 근면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준도 그런 특성을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시간을 아끼려는 태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일을 끝내기 전에 최선을 다하며 매사에 책임감을 느끼고 꾸준히 해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하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일을 대할 때의 태도와 집중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협업을 중시하면서도 자기주도적으로 일 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근면성과 성실함이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태도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은 작은 성취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도 결국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점점 더 와닿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존경하게 되었고 그것이 한국 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에서의 삶과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현준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후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이야기하며 한국의 근면 성실한 문화가 그들 삶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노력과 경쟁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과 학문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준은 언제나 공부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취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줬습니다. 그 열정과 노력은 그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었고 그는 그것이 한국인들의 특성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들 예를 들어 강한 가족의식이나 친구들끼리의 끈끈한 관계 또한 공동체 의식 등이 어떻게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서로를 돕고 응원하는 문화가 굳게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의 협력과 상호 존중은 정말 특별한 것이었죠. 이제 저는 한국을 단순한 관광지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일본에 대한 이상화된 시각에서 벗어나 한국이 가진 독특한 강점과 가치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와 그들의 정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연구를 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기술을 배워서 한국이 세계에서 왜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지 그 비결을 이해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건축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단순히 미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한국 고유의 역사, 문화, 그리고 기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한옥 건축이나 최근에 발전한 현대적인 건축물들은 그 자체로 매우 독창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그 나라의 자연 환경과 사회적 특성, 그리고 생활 방식에 맞게 설계된 것이 많아서 다른 나라들과는 또 다른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주는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그 중에서도 한옥의 특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로 벽이 얇고 창을 크게 만들어 집 안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한옥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한국인의 미학적 감각과 실용적인 디자인이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또한 현대 한국의 건축물들은 그만큼 혁신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고층 건물들이나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통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국은 건축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와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건축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함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며 독특한 건축 문화를 만들어갔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국 건축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나라의 건축과 비교하며 건축의 보편적이고도 지역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건축의 기술과 디자인 철학을 배우고 나며 제가 추구하는 건축적 목표를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알게 되며 일본보다 한국의 우수함의 매력을 느꼈고 한국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본인 교수님을 보며 일본의 폐쇄성이 오히려 한국을 더 돋보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말고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한국은 더욱 세계를 선도할 나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 문화가 왜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꿈도 한국의 전통 건축처럼 자연과의 조화가 되는 건축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되었고 한국의 철학과 가치가 저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을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이유는 많으니까요. 한국은 중국의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계탕은 고대 중국의 광동식 국물 다교리인데도 뻔뻔하게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한국의 전통 음식들이 중국의 요리라고 주장하는 앙골라 여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다는 그녀에게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앙골라의 수도인 루안다에서 태어나서 자란 20대 여성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과 무역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나라이고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의 많은 천연자원들을 수입해 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중국을 좋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중국 덕분에 잘 살게 된 집 중 하나이고 그 덕에 저 또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고 가정교사를 붙여서 공부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삶도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알고 있었고 중국과 또 다른 배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한 책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보았고 저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는 중국으로 유학을 가라고 저를 설득했지만 중국은 이미 너무 자주 가서 질렸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중국을 자주 가서 질린 이유는 아버지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 덕분에 어릴 때부터 자주 중국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비즈니스 상의 이유로 매년 몇 차례씩 중국을 갔고 그 덕에 저도 자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문화와 사람들이 낯설고 흥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반복적인 여행은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매번 같은 도시를 가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종류의 음식과 풍경을 접하다 보니 점점 더 그곳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죠. 또한 아버지가 항상 무역을 목적으로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상업적인 분위기 속에서만 중국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다지 문화적 다양성이나
새로운 느낌을 받을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보다는 미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미국에 가게 된 후 그곳은 정말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랐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중국에서는 항상 무역이나 비즈니스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투가 조금 더 억제되어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고 기분 좋았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느낀 활기찬 분위기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양한 취향과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습은 정말 생동감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열린 공간처럼 느껴졌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꽤 조직적이고 규범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미국은 그야말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람들에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장려하는 사회였어요. 이런 점들이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주었고 나만의 색깔을 찾을 수 있다는 자유를 느끼게 해주었죠. 또한 미국에서는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나의 관점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이와 같은 자유로움과 활기찬 분위기는 미국을 더 좋아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무역학 수업에서 그들은 저와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미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말할 때마다 그들은 저의 생각을 잘못된 상식이라며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제 관점은 그들에게 너무 단순하고 경험에 기반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들은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더 깊은 분석을 하며 제가 그동안 놓친 부분들을 지적했죠. 예를 들어 제가 말했던 중국의 규범적이고 억제된 사회와 미국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회라는 비교는 그들에게는 표면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각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며 두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더 복잡한 논의를 하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제게 더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단편적인 경험에 기반한 의견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처음에는 그들의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느껴졌고 제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앞으로 세계 1위 선진국이 될 것이고 신기술을 많이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교수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지만 저는 그와는 반대로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중국은 경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 혁신에 있어 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저는 중국이 가진 강력한 인프라, 방대한 시장,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세계 경제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주요 경제 강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오지통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중국은 매우 빠르게 1위 선진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때 수업 중에 손을 들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조용히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교수님께 이야기했죠. 교수님, 그 말씀은 틀렸습니다. 저는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정말로 신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발전이 빠른 나라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기술 혁신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시장과 엄청난 규모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매우 강력합니다. 그들의 경제 성장 속도는 눈에 띄게 빠르며 기술 분야에서도 급격한 발전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오지 등 중요한 분야에서 그들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교수님도 약간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중국이 가진 강점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글로벌 경제와 기술 혁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죠. 중국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세계 1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웃으시더니 중국이요? 한국의 기술을 다 베낀 나라가 중국인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의 그 반응은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중국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참고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중국은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그들이 가진 기술력은 이미 독자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중국을 단순히 베끼는 나라라고 평가절하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여전히 웃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국이 보여주는 기술 혁신의 많은 부분이 한국의 기술 기반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 반도체, 자동차, 심지어 전기차 배터리까지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교수님, 중국은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기술을 창조하고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화웨이나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는 부분도 많아요. 교수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진지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만으로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안정된 사회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중요한데 중국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나는 한국이 훨씬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설득하려는 말을 삼키고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중국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교수님의 관점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에 대한 무시로 들리는 말들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교수님은 제 반박을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시더니 좋습니다. 중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칭찬할 만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무역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 규모만이 아닙니다.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교실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고 교수님은 목소리를 차분히 낮추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소프트 파워는 국가의 문화, 가치관, 그리고 전반적인 이미지를 통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말합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칠판에 소프트 파워의 요소라는 제목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몇 가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을 떠올려 보세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로만 보이나요? 아닙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한식도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은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의 일부입니다. 삼계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무역과 경제에 있어서 소프트 파워는 신뢰와 호감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지고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을 넘어선 힘이에요. 그러면서 교수님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이 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의 중심에는 한국의 문화와 소프트 파워가 있죠.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기술도 발전했지만 소프트 파워에서 한국만큼의 글로벌 매력을 가지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듣는 내내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이해했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도 교수님의 논리는 흥미로웠고
제가 보지 못했던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김치나 삼계탕이 미국에서도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한식 레스토랑이 늘어나고 있고 김치는 슈퍼푸드로 불리며 건강한 발효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계탕도 미국인들이 점점 더 좋아하는 요리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음식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김치나 삼계탕은 사실 중국 음식인데 한국이 그것을 자기들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제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런 내용을 명확히 다룬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치의 원형은 중국의 파오차이고 삼계탕도 고대 중국 광둥 지역에서 유래한 국물 다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가져가면서 그걸 자기들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제 말을 듣자 중국인 유학생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맞아. 파오차이와 김치는 똑같은 발효 음식인데 왜 한국이 자기들 음식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했고 다른 친구도 삼계탕도 중국에서 오래전부터 먹던 요리야. 그걸 한국 음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문화를 훔친 거지. 라고 거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뚜이, 뚜이 라고 외쳤습니다. 중국어로 맞다는 뜻이었죠.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도 이 단어를 반복하며 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는 조금 어수선해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착하게 생각하시는 듯 했지만 표정에서 약간의 놀라움과 곤혹스러움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중국인 유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중국에 대해 이렇게 잘 알고 있다니 정말 기뻐.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드디어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 저도 그들의 반응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는 중국에서 오랫동안 지냈으니까요. 중국이 가진 문화와 역사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중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수님께서 다가오시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수업 중에 있었던 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교수님을 향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중국이 가진 유구한 역사와 문화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십 년간 중국 정부와 일부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왜곡하거나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역사와 문화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교수님은 예를 들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중국은 한글 창제를 조선의 세종대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한자 시스템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지방 정권 역사로 왜곡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의 전통 김치 제조법을 자신들이 먼저 개발했다고 말하며 국제 규격으로 등록하려고 시도했어요. 교수님은 목소리에 약간의 감정을 담아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단순히 강탈하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더 오래된 문명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문화의 교류와 존중이 아니라 일방적인 왜곡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는 갔지만 여전히 제 생각을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눈치를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저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례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 친구들이 제게 살짝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편파적이야. 이건 전부 서양의 편견 때문이라고 봐.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수님이 왜 그렇게 중국을 비판하시는지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교수님의 태도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서양인들이 흔히 가지는 중국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마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거나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서양식 사고방식에 물들었을 거야. 그래서 중국을 나쁘게 보려는 거겠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며 교수님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단순히 중국을 나쁘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 한국을 옹호하며 중국에 대해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중국보다 작은 나라이지만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도대체 왜 중국보다 더 작은 한국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걸까?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는지 경제적인 성공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죠. 인터넷에서 읽은 글과 영상들 속에는 한국이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식민지 시대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어낸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다른 독특한 길을 걸어왔다는 점도 알게 되었죠. 한류 열풍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은 중국의 대규모 문화와는 또 다른 힘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인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공부하며 알게 된 점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중국이 더 크고 더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저는 한국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독창성과 강인함을 통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왜 교수님이 한국을 높이 평가했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히 역사적,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미국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에 관한 여러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일반적인 자료를 읽으며 그동안 중국에서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런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이 실제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봤던 내용들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아예 반대로 서술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를 들어 삼국시대와 조선의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중국이 도움을 줬다는 식의 서술은 실제로는 한국이 독자적인 정치와 문화를 만들어온 과정을 무시한 것이었고 심지어 김치와 같은 음식에 대한 내용도 왜곡된 주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중국 중심의 관점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처음 접했을 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학문적 근거를 통해 확인하다 보니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진실이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한국인 유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책 제목을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관심 있으세요? 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금 당황했지만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서 느낀 흥미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던 것들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름과 전공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다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책에서 접하지 못했던 한국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어떻게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느끼는 혼란을 이해한다며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직접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공부를 더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책에서 얻은 정보뿐만 아니라 실제 한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점 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함과 강인함에 매료되었고,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저는 점점 더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에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감정은 더 커졌습니다. 중국은 자신의 거대한 인구와 영향력을 활용해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거나 심지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김치나 삼계탕 같은 음식들이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단지 문화의 경계를 넘는 논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타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훼손하려는 행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태어난 앙골라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개발하며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어릴 때는 그런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민감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보여주는 이면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움직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들이 아프리카를 돕는다는 이미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역사를 전파하고 있는지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공감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앙골라와 아프리카의 사람들도 이런 진실을 알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중국을 찬양하는 대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문제의 실체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들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저는 도서관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방학 동안 한국으로 여행을 가서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다고요. 제 말을 들은 친구는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며 자신의 가족도 기꺼이 저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방학이 되었고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 내내 친구는 한국의 여러 매력적인 장소와 독특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점점 더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단번에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나라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말 그대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공항 내부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고 안내 표지판과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 덕분에 이동이 수월했습니다. 수십 번 방문했던 중국의 공항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특히 인천공항의 자동화 시스템과 디자인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간편했으며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 자주 보았던 복잡한 절차나 무례한 대우와는 대조적으로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이용자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한국의 첫 인상을 받은 뒤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공항만 봐도 대단한데 이 나라의 다른 모습들은 얼마나 더 놀라울까?
친구는 웃으며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이 짧은 공항 경험만으로도 이미 한국이 수십 번 가본 중국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발전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화려함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율성과 배려가 녹아있는 나라였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의 여행을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알아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를 타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매력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공항철도의 내부는 마치 고급스러운 호텔처럼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좌석은 편안하고 널찍했으며 창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었던 것은 모든 것이 정말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자주 이용했던 지하철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죠. 중국의 지하철은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만큼 냄새나 청결 상태가 보통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에 들어서면 공기의 답답함과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공기가 맑고 사람들도 질서를 잘 지키며 전반적으로 쾌적한 환경이었죠. 특히 공항철도에서 안내방송과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되었는지 보고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외국인인 저도 전혀 어려움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와 비교하니 중국은 정말 지저분한 나라처럼 느껴져. 친구는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깨끗이 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청결과 질서를 지키는 게 우리의 문화 중 하나야.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이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저는 문득 미국과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다양한 도시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봤지만 한국만큼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대중교통에 노후된 시설이나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불편을 겪곤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을 넘어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하는지에서부터 이미 문화적인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사실을요. 공항철도에서 내려 도심으로 들어서자마자 한국의 길거리 풍경에 또 한 번 압도되었습니다. 도로는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자동차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이며 혼잡함 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빌딩과 건물들은 모두 마치 방금 새로 지은 것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창문 하나하나가 빛을 반사하며 번쩍거렸고 도시 전체가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앙골라의 좋은 빌딩들을 전부 끌어다 모아도 이런 도시 하나를 만들지 못할 거야. 제 말에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국토는 작지만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걸 이뤄냈어.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한국 경제의 중심지니까 이렇게 발전한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또 중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상하이나 베이징처럼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곳들도 많이 방문했지만 한국에서 느껴지는 세련됨과 조화로움은 그와는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중국의 도시들은 종종 규모에 집중한 느낌이 강해서 웅장하긴 해도 정돈된 아름다움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건물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었고 전체 도시가 균형 있게 계획된 듯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삶의 질이 뛰어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비된 나라야. 중국이 세계에서 부상하는 강국이라고 해도 한국처럼 도시 전체가 고급스럽고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앙골라에서 자라면서 보아온 도시 풍경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앙골라의 수도 루안다에서도 몇몇 고층 빌딩이 있긴 하지만 그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고 대부분이 외국 투자로 지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도시 전역이 그 자체로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읽어낸 결과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국을 향한 경외심과 부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가 어릴 적 듣던 작고 평범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한국인 친구는 겸손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한국만 이런 게 아니야. 다른 나라들도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야.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나 발전된 인프라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발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사회적, 문화적 토대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의 근면함,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가 이루어내는 질서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한국은 진짜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독특한 발전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야 라고 말했을 때 친구는 다시 웃으며 고마워, 하지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 발전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떠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물론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 발전 속도와 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순히 잘 만들어졌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지는 내적 역동성과 그것을 지탱하는 강한 시민의식, 그리고 기술 혁신을 이끌어내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정말 눈에 띄었어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앙골라에 계신 아버지께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며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공항,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잘 정비된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자랑하고 싶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셨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은 중국의 동생 국가니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발전한 것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혁신을 이룬 결과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앙골라의 다른 친구들도 제 SNS에 올린 한국 사진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이건 한국이 아니라 상해 아니야? 라며 착각했어요. 그들은 상해와 비슷한 건물과 도시 풍경을 보고 한국이 아닌 상해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한국을 상해와 비교하면서 상해가 많이 바뀌었다고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독립적인 성취와 발전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앙골라에서는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중국만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어요. 한국은 그 자체로 대단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중국과 한국을 혼동하거나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특히 아버지가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이 너무나도 틀렸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동생 국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인데 그런 사실들이 잘못 알려져 있다는 게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을 보고 그 나라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깨달았는데 앙골라에서의 친구들이나 아버지처럼 중국에 대한 인식만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점을 알리기가 힘들다는 게 답답했어요. 특히 제 친구들이 한국을 보고 상해라고 착각했을 때 그들의 시각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중국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 틀을 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프리카가 더 발전하려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기적처럼 발전한 나라잖아요. 한국의 경제 성장, 기술 혁신,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의 성공은 아프리카에게 정말 중요한 배움이 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은 많은 자원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나라들이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있죠. 그런데 아프리카가 중국만을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사회적 시스템은 아프리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델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은 훨씬 더 민주적이고 시민의식이 발달하며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런 점에서 아프리카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더 많이 연구하고 배우려고 한다면 그들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의 경험을 통해 아프리카는 자신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한국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점이 정말 아쉽고 답답하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적인 모델을 따르려 할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